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살다 살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다 보내게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런 날도 있나 싶네요. 우선 제 소개부터 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곧 튼튼이라는 태명의 씩씩한 아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삭 임산부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이 조금 넘어가네요. 만삭의 임산부가 이런데 사연을 제보할 일이 뭐가 있겠냐 하실 거예요. 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뱃속의 아이와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에게 너무 고민되는 일이 생겨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곳에 사연을 제보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겪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제가 어떻게 튼튼이 엄마가 됐는지부터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사내 연애였어요. 회사에서 처음 만난 남편은 굉장히 스마트한 이미지였죠. 주위 평판도 너무 좋았고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 남편을 안 좋아한 여자 동기가 없을 정도로 회사에서 꽤 인기가 많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잘생겼지, 매너 좋지, 자기 일 잘하지. 그렇게 저도 남편을 좋아하는 추종자 무리에서 열심히 팬클럽 활동을 했었네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닌 탓인지 남편과 저는 입사 초보다 확실히 많이 가까워졌어요. 소위 썸이라고 하죠. 저는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도 그럴 게 주말에 회사 밖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퇴근 후에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하는 날들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남편이 그 당시 직급도 과장이었고 그 회사가 첫 직장이었어서 연차도 꽤 됐었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은데도 입사 이후로 딱히 누구와 사내 연애를 했던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스타의 숙명이려나요? 남편을 따라다니는 소문이 워낙 많았거든요. 있잖아, 김 과장님, 여자 있는 것 같지 않아? 김 과장님? 사내 연애한다는 얘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아니, 왜 우리 집 앞에 이자카야 있잖아. 지난 주말에 지나가면서 보는데, 김 과장님이랑 진짜 똑같은 사람이 여자분이랑 바에서 술 마시고 있더라고. 둘이 거의 술집인지 모텔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물고 빨고 하는데 나도 밖에서 본 거라 저게 김 과장님이 맞나 싶고 긴가민가 했었거든. 너 근데 그렇게 보고 나니까 여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니까. 에이, 김 과장님 성격에 그럴 뿐이야. 네가 뭘 잘못 본 거겠지. 그런가? 하긴 비가 와서 잘 안 보이기도 했고. 그래, 네 말대로 그렇게 젠틀한 사람이 그렇게 물고 빨고 어우 야 말이 안 되긴 한다. 응? 남편과 잘 되어가고 있던 시기에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덜컹하지 않았냐고 물으신다면요. 전혀요.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기엔 제가 그 당시 남편에게 너무 푹 빠져 있었거든요.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다고 하죠. 사실 저도 남편과 썸을 타면서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아예 믿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지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전적도 있었네요. 아, 이게 뭐야 대체? 넌 회사를 무슨 생각으로 다니고 있는 거야? 오늘 이거 다 끝내놓을 때까지 집 갈 생각하면 나도 너한테 월급 주는 거 다시 생각해 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해서 결제 올리겠습니다. 자기야 괜찮아? 부장님 옷 똑같은 거 봐. 딱 봐도 어제 술 먹다가 집에 안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깨진 거지. 아우 괜히 너한테 화풀이 하는 거야. 가서 마음 좀 달래고 들어와. 다들 직장에서 상사한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엄청나게 혼나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날이 딱 그랬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괜히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비상계단으로 얼른 나와서 구석에서 혼자 훌쩍거리고 있는데 한층 밑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몰래 엿들이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살금살금 내려가게 되더라고요. 나도 사랑해.
알겠다니까. 이따 봐. 그렇게 계단을 내려가다가 계단 위를 올려다본 남편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됐죠. 눈이 마주친 것도 마주친 거지만 통화 내용 때문에 더 놀랐어요. 평소에도 다정한 성격이긴 했지만 저런 다정한 말투나 목소리도 처음 들어보고 사랑한다뇨? 그때 순간 확 놀랐습니다. 내가 썸을 타고 있는 저 남자한테 정말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울었어요? 아, 또 박 부장한테 엄청 털렸구나. 내려가요. 내가 커피 한 잔 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통화하고 계신 것 같았는데 제가 방해한 거 아닌가요? 오해했구나. 그쵸? 제가 저희 어머님이랑 워낙 격이 없이 통화하긴 해서 사람들이 종종 들으면 놀라요. 너 여자 있는 거 아니냐고. 회사에 하도 그런 소문이 많아서 혹시 오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긴 했었는데. 오해한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워낙 다정하시니까 어머님이랑 그러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입방정을 먼저 안 떨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엄마랑 다정하게 통화하는 아들을 썸 타는 여자 놔두고 양다리나 걸치는 파렴치한으로 만들 뻔했잖아요. 저희 집이 좀 사정이 있어서 부모님이 별거하고 지내신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남들은 효자 아들 싫다고 하는데 전 가족한테 잘하는 남자가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그때가 남편한테 다시 한번 반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저도 좀 더 적극적인 구애를 했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더니 그렇게 저는 회사에서 인기 폭발이었던 김 과장님을 제 남자친구로 만드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둘 다 나이 차이가 있던 터라 사귄 지 한 8개월 차 정도에 슬슬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은 하늘이 정해준 거라고 하잖아요. 정말 쉽진 않았어요. 왜냐고요? 저도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시댁의 반대에 계속해서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다들 결혼 반대나 시집살이를 예비 시어머니나 예비 시누이에게 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달랐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대상이 다름 아닌 예비 동서였거든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요. 잔뜩 쫄아서 갔죠. 저희 집에 비해서 남편네 집이 좀 잘 살기도 했고, 이전부터 남편이랑 어머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간의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로 잘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인사를 갔을 때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실 수도 있겠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인사 가기 전날에 친구랑 면접 보는 것처럼 연습까지 해가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웬걸 걱정이 무색한 수준으로 예비 시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 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 어머, 잔뜩 얼어있네. 아이고, 여기 이렇게 어려운 곳 아니니까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가, 너도 좀 와서 인사 좀 해라. 곧 형님 동서지간 할 사이인데 미리 얼굴도 트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처음 본 동서는 정말 어지간한 연예인을 뺨칠 정도로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피부도 하얗고 마르고 정말 모델 같은 느낌이라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처음 인사를 온 거기도 하니까 나름 살갑게 해보려고 덥석 손을 잡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했는데 동서가 정말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손을 탁 쳐내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다짜고짜 손을 덥석덥석 잡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긴장해서. 아유, 둘째 아가. 지금 한참 병원 다니고 있어서 예민한 시기라 그러니까 네가 이해 좀 하려무나. 원래 손윗 사람이 그런 것도 너그럽게 품어주고 하는 거다. 알겠지? 나중에 어머님께 따로 들은 이야기인데 동서는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고 결혼 이후로 계속 임신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난임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난임 치료가 쉽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엄청난 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늘 예민해 있는 동서가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세상에 이게 말로만 듣던 시댁 텃세인가 싶을 정도로 첫 인사부터 동서에게 호되게 당했었네요. 그래, 뭐, 결혼 자금이야 둘이 모아둔 돈으로 알아서 잘 해결할 거고, 예단비랑 혼수는 어떻게 할까 싶은데, 혹시 너희들끼리 뭐 미리 얘기해 둔 거 있니? 미리 잘 상의해야 상견례 자리에서 실수하지 않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니었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기 전부터 워낙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이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서 솔직히 혼수 얘기가 나올 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남편이랑은 미리 예물 예단은 생략하고 혼수도 간단하게만 꾸리고 살면서 필요한 것들 조금씩 채워나가자 얘기는 했었는데 또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시부모님이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거기서 대뜸 동서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파트 한 채 정도는 해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이고 아주버님이 어떤 분인데 설마 빈손으로 딸랑딸랑 와서 입 싹 씻진 않겠죠. 요즘 그렇게 결혼하면 결혼한다고도 안 해요. 팔려간다고 하지. 형님, 설마 그렇게 양심 없는 분은 아니시죠? 아, 예물이랑 예단은 생략하기로 했고, 혼수는 그냥 저희 구해놓은 전셋집에 당장 필요한 가전들 조금 채워놓고, 앞으로 살면서 조금씩 채워나가려고요. 당장은 결혼식 준비도 그렇고,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서요. 어머, 형님, 나이가 몇인데 아파트 한 채 살 돈도 못 모아놓은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께 지원이라도 받으시지. 뭐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아니죠? 난 하도 어렵다 어렵다 말만 들어서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는데. 세상에 우리 아주버니 완전 그냥 한 명 걷어 먹여주시는 거였네. 형님, 저 시집 올 땐 안 그랬어요. 아, 그래. 우리 둘째 아가가 결혼할 때 아파트 해원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잘 지내고 있지. 아버님도 지금 타고 계신 차 너무 오래 타고 계시지 않아요? 너무 옛날 차 타고 골프 타러 다니시면 사람들이 자식들 욕해요.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차 하나도 제대로 안 바꿔주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이번에 좋은 차 많이 나왔는데 주말에 같이 차 보러 가요, 아버님. 아이고, 아가. 아이, 무슨 내 차까지. 너 주말에 시간 바쁜데 괜찮겠냐? 나야 뭐 편한 시간에 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말만 하거라. 동서 이야기가 끝나니까 순식간에 식사 자리가 쎄해지고 온 식구들 다 동서 눈치만 보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 안 그랬다는 동서의 말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시댁에서 살고 있는 고급 브랜드 아파트부터 아버님 차, 어머님 명품 백까지 전부 동서가 결혼할 때 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당장 동서도 강남 아파트에 살고 딱히 뭐 다른 일을 하는 건 없고 부모님이 증여해 주신 건물 몇 채 관리하는 건물주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댁의 진정한 실세는 동서였던 거죠. 가족들이 살고 타고 입고 먹는 것들 중에서 동서 돈이 안 닿은 데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자인 동서가 시댁에 돈을 뿌려대고 있는데 거기서 누가 심게 거스른다고 입이나 뻥끗 하겠어요. 하필이면 그런 집안의 실세인 동서가 저를 미워하는 기분이 드는 것 같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결혼 허락을 받는 내내 저는 시어머니 눈치 보랴 동서 비위 맞추랴 시집살이를 2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네요. 지금 어디세요? 바쁘세요? 아, 회사에 잠깐 일 있어서 출근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가족들 사이잖아요. 미리 얼굴 보고 친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볼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3시까지 시간 맞춰서 백화점으로 좀 와요. 그리고 꼴도 좀 신경 써서 오고요. 같이 다니기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주말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동서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동서 말대로 미리 가족들 사이인데 얼굴 보고 친해지면 좋겠다 싶기도 해서 얼른 화장도 고치고 회사 미용실에 급하게 드라이도 받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 촌스러운 건 어떻게 안 되나 봐요. 아, 됐어요. 그냥 들어가면 아는 척 하지 말고 뒤에 좀 떨어져서 걸어요. 동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기가 불렀을 때는 언제고 또 아는 척을 하지 말라며 혼자 쌩하니 백화점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헐레벌떡 쫓아가니까 거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은 동서가 얼마나 부자인지 가늠이 안 되긴 했는데 백화점 매장에 들어갈 때마다 무슨 귀한 손님 오신 것처럼 직원들이 쫓아나와서 물 떠다 줘, 신상 갖다 보여줘. VIP는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죠. 같이 오신 손님은 어떤 음료 드릴까요? 그럼 저는 됐어. 내 짐 들어주러 온 거야. 어이가 없으시죠? 네,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 저를 왜 백화점을 불렀나 했더니 순전히 본인 짐꾼으로 부려먹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장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마치 저를 자신의 비서 부리듯이 양손에 쇼핑백을 척척 들려주는데 벙쪄서 정말 할 말이 없더라고요. 동석,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지금 주말에 회사에서 일하다가 동서가 먼저 얼굴 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없는 시간 쪼개서 나온 거야. 이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지. 양손에 쇼핑백을 바리바리 들고 공주님 따라가는 시녀 마냥 동서의 뒤를 졸졸 쫓아가고 있다가 저도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동서가 백화점 한복판에서 배를 잡고 웃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대하는 게 어떤 건데? 내가 집에서 형님 소리 해주니까 진짜 손윗 사람이라도 된 거 같고 그래? 꿈깨. 그 집부터 그 집에 들어간 가구 하나까지 다 내 돈으로 사고 내 돈으로 산 사람들이 넣어준 거야. 그게 무슨 소린 줄 알아? 그 집이 내 거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도 내 사람들이란 소리지. 어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좀 빼보고 싶어서 비벼보나 본데 정신 좀 차리라고 불러서 알려준 거야. 그리고 급을 봐라. 너한테 민수 씨가 가당키나 해? 난 정말 세상에서 돈도 없는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것들이 딱 질색이야. 동사는 시댁에서 어떻게 참았나 싶을 정도로 저한테 막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백화점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기웃거리고 쳐다볼 정도였어요. 거기서 그런 소리를 듣고 쇼핑백을 다 집어던지고 가버렸어야 했는데 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아직 이 집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인데 동서는 이미 이 집 식구고 정말 동서 말대로 시댁에 동서의 몫이 너무 커서 괜히 동서의 심기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억울해도 어쩌겠어요. 누가 봐도 제가 약자인 상황이었는데 따를 수밖에요.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는 내내 동서의 크고 작은 괴롭힘들은 계속됐습니다. 하다못해 상견례 자리에서도 동서가 따라 나와서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처럼 훈수를 두른 바람에 저희 엄마가 진땀을 흘리시기도 했으니까요. 왜 멋이문데 뭐난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오늘 와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네요. 뻔뻔하고 촌스러운 것도 유전이 되는구나 싶고 아주버님이 착한 탓이에요. 그렇죠? 차 타고 가다가 어디 치여서 죽은 동물도 그냥 못 지나치시는 분이라니까요. 불쌍한 것들을 그냥 못 지나치시는 성품이라서 그러는 거지 뭐. 그런 착한 사람들이 문제겠어요.
주책 파악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저희 엄마랑 저 앉혀놓고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가 바보도 아니고 저희 이야기인 것도 못 알아듣겠어요. 엄마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화를 내시진 않았지만 집에 오셔서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살다 살다 저렇게 동서가 손윗사람 시집살이 하는 건 처음 본다고요. 너는 저런 집에 꼭 시집을 가야겠냐고요. 엄마, 내가 동서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다 좋은 분이시잖아. 엄마도 봐서 알고. 그리고 김서방이 엄마한테 오죽 잘해? 남편 하나만 보고 살아도 괜찮은 결혼인데 동서까지 신경 써서 뭐해. 그냥 집안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해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아유, 그래. 네 고집을 어떻게 꺾니? 사연을 들으시면서 아유, 저 모질이 하고 혀를 차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저도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저한테 정신 좀 차리라고 앞에서 대놓고 부모님을 욕하는데도 제대로 한 소리도 못하냐고 저 스스로를 호되게 야단칠 것 같네요. 그런 크고 작은 시집살이들을 다 견뎌내면서 저는 그렇게 제 무덤인지도 모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동서와 부딪힐 일들이 많아지니까 불편함을 말로 다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동서와 시댁과의 관계가 정말이지 불편했습니다. 부자인 동서가 툭하면 시댁에 선물 공세를 하는 통에 저는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뭔가를 해봐도 뒷전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안 당해보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월급쟁이가 한 달에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거기다 이제 결혼까지 했으니 제 돈이 어디 제 돈인가요? 그렇게 모으고 모아서 뭔가 시댁에다 해보려고 하면 그야말로 백사장에 모래알 하나 툭 놓은 느낌? 제 힘은 힘대로 빠지고 그렇다고 또 티 안 나는 애매한 상황이 계속됐죠. 거기다가 동서는 은근히 이런 상황을 이용하고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이번 주에 어머님 생신이신 거 알죠? 뭐, 이번에 두 분 해외여행 가시는 비용이랑 케이크, 선물 같은 것들은 제가 준비할 테니까 형님은 미역국이나 끓이시고 반찬이나 좀 하세요. 정말 여행 비용 따로 안 보태도 괜찮아? 나도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됐어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없는 사람들 대충 몸으로 때우고 살면 된다고. 뭐 형님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음식 장만은 따로 안 도울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저렇게 한 번씩 사람 속을 긁어대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가족 행사를 같이 할 때는 돈이며 뭐며 본인이 싹 다 지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참 편한 동서기도 하다 했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유, 세상에 이게 다 뭐냐. 아유, 뭘 이렇게까지 준비했어.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우선 자리에 앉으셔서 선물부터 열어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머님 생신인데 뭐 따로 선물 하나 준비 안 했겠어요? 저도 남편이랑 같이 용돈 봉투 하나 했죠. 그런데 동서도 똑같이 용돈 봉투를 했더라고요. 둘이 동시에 봉투를 드리는데 봉투 크기 차이가 누가 봐도 크게 나는 바람에 괜히 자리에 앉아서 얼굴이 화끈거리고 민망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제가 내미는 봉투를 받으시는데 눈에 띄게 실망하시는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건 두 분한테 같이 드리는 선물이에요. 아버님도 해외여행 가신 지 꽤 오래되셨으니까 두 분이서 콧바람이나 한번 쐬고 오시라고요. 거기다 해외여행 티켓까지 완전 동서가 주인공인 드라마구나 싶었죠. 저 생일상 차린다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개고생을 했거든요. 생신이라고 갈비부터 미역국에 들어가는 소고기까지 다 한우 툭불 사다가 했고요. 그런데 정말 몸은 몸대로 고생하는데 주목은 결국
돈 쓴 사람이 받는구나 싶어서 안 서운했다면 거짓말이겠죠. 세상에, 이걸 다 큰아가 너 혼자 한 거니? 동서가 재료 사는 거랑 이것저것 많이 도와줬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 고생한 걸 알아봐 주시는구나 싶어서 나름 뿌듯했죠. 정말 상다리가 부러져라 음식을 차렸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미역국을 한술 뜨던 동서가 인상을 확 찌푸리더니 미역국을 그릇째 들고 가서 싱크대에 부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미역국 드시지 마세요. 상한 것 같아요. 동서,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차리기 전까지 간이랑 다 봤는데 멀쩡했어. 이것 봐. 맛이 멀쩡한데 왜 그러는 거야? 형님, 간 제대로 본 거 맞으세요? 갈비는 또 왜 이렇게 질겨? 아무리 궁상맞게 살아도 그렇지 돈 아낄 때가 있고 아끼지 말아야 할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재료 사시는데 보태라고 재료비까지 형님 계좌로 보내드렸는데 그 돈은 어쩌고 이런 싸구려 재료들로 어머님 생신상을 차린 거예요? 제가 딱 보면 알지. 그걸 몰라요? 이거 뭐 음식들이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음식 하면서 간 하나 안 봤을까 봐요. 어머님 생신상이라고 재료들도 얼마나 좋은 걸로 고르고 골라서 산 것들이었는데요. 그런데 동서는 재료들이 어쩌고 저쩌고 음식 맛이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새벽부터 한 음식들을 거의 상만 안 엎었지 죄다 쓰레기통으로 버려버렸어요. 동서, 나 그거 정말 다 좋은 재료들로 새벽부터 고생해서 만든 거야. 동서 입맛에 안 맞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한 음식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면 그건 예의가 아니지. 예의요? 지금 예의라고 하셨어요? 가족들 드실 것도 이렇게 만드셨겠어요? 못 먹을 만한 음식 쓰레기통에 버린 제가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딴 것도 음식이라고 만든 형님이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으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더니 출장 뷔페에 전화를 걸어서 음식을 주문하더라고요. 뷔페에서 10분도 안 돼서 음식이 바로 배달되고 집안에 세팅되는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애초에 내 음식 먹을 생각이 없었구나. 그냥 내 음식은 버릴 생각하고 출장 뷔페에 미리 주문 넣어놓고 나는 그냥 아침부터 똥개 훈련만 했었던 거구나 하고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어땠냐고요? 제 속도 모르고 잘만 먹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새아가가 입맛이 좋다고 음식 맛이 좋은 대로 잘 골랐다면서 칭찬까지 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동서 의견에 맞장구를 치면서 저를 책망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냥 가족 모두가 다 방관자더라고요. 그게 저는 더 슬픈 느낌이었고요. 죽도록 노력해도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구나 하고요. 결혼 생활에서 힘든 건 동서의 괴롭힘이 다였냐고요? 아니요. 동서의 시집살이와 시댁에서의 그림자 취급도 죽을 것처럼 힘들었었는데 거기다 남편에 대한 의심까지 추가되면서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파국으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한번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 다들 아시죠? 제가 남편을 의심하게 된 건 아주 작은 계기였습니다. 여보,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냄새. 빨리 누워. 양말은 벗고 자야지. 기분이 좋아서 그냥 조과장이랑 가볍게 한 잔 했어. 회식이 있다던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몸도 제대로 못 가누길래 제가 어깨동무를 하고 겨우 부축해서 침대로 끌고 들어와서 양말을 벗기는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확 잡아당기더니 끌어당기면서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저를 확 끌어안더라고요. 그런데 술과 잠에 잔뜩 취하고 혀가 잔뜩 꼬부라진 남편의 입에서 나온 건 남편을 만난 이후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애칭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쫑아리.
오빤 정말 너밖에 없는 거 알지?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남편은 알 수 없는 호칭으로 제 속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코까지 골면서 골아 떨어지더군요. 겨우 뭐 이런 걸로 의심하냐고 하시겠죠. 아니요. 저는 남편과 사귄 이후로 남편에게 한 번도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쫑알이라는 호칭은 듣도 보도 못했고요. 사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결혼을 해서 남편에 대한 호칭은 쭉 과장님 아니면 여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의심으로 꼴딱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식탁에 앉아 해장국을 차려달라고 속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저는 꿀물을 타서 남편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어제 일을 캐묻기 시작했죠. 당신 어제 일 기억나? 어? 무슨 일? 어제 나한테 쫑알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오빠는 너밖에 없는 거 알지? 하면서.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언제 나한테 쫑알이 같은 애칭을 썼다고. 거기다가 내가 언제 당신한테 오빠라고 불렀던 적이 있어? 난 또 뭐라고. 아, 취해서 헛소리 한 거 가지고 지금 생사람 잡는 거야? 아, 당신이 옆에서 나 붙잡고 또 쫑알쫑알 귀엽게 떠들었나 보지. 그리고 오빠야 뭐 오빠 소리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오죽 듣고 싶었으면 그런 소리를 했겠어.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꿀물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남편을 보면서 내가 괜한 의심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한 번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끝도 없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정말 우연히 남편의 가방을 방으로 가져다 놓으려다가 열려있는 가방에서 속옷이 굴러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왜 바람 피는 남자들은 밖에서 속옷도 갈아입고 온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순간 확 열이 받아서 그 속옷을 현관 문 앞에다 던져놓고 남편을 기다렸죠. 아, 여보, 아, 요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아, 이 속옷은 또 뭐야? 내 가방에 있던 거 아니야? 당신도 나 야근 자꾸 출장 잦은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아, 왜 그래? 매번 당신한테 챙겨달라고 하기에도 당신도 일하느라 피곤하고 힘드니까, 아, 내가 간단하게 속옷하고 칫솔만 챙겨가지고 다니는 건데, 무슨 이런 거 가지고 내가 꼭 바람이라도 피고 다니는 것처럼 의심을 하는 거냐고. 아, 요즘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네, 맞아요. 남편 말대로 저는 불안했습니다. 시댁에서는 남편을 포함해서 저를 꼭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지. 가뜩이나 집도 가까운 동서와 부딪힐 일도 많은데 늘 비교당하는 것 같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건 아이를 갖자는 거였습니다. 사실 남편이랑 결혼할 당시까지만 해도 아이에 대한 큰 욕심도 없었고 남편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어서 저도 마음 편하게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아이를 갖게 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 이제는 아이를 가져서라도 이 집에서 내 입지를 공고히 해야겠다는 그런 나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마음의 의도가 좋았던 나빴던 간에 어쨌든 저는 그렇게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아이를 갖자마자 남편에 대한 의심이나 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완벽하게 가라앉았던 건 아니지만 나는 아니더라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확실히 사랑받는 가족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도 모르게 가족 관계인데도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아이를 갖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경사니? 아가, 몸 다치지 않게 늘 조심하고 임산부한테 좋은 게 뭐가 있나 모르겠네. 아유, 영양제랑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세상에, 내가 손주를 다 보게 생겼다.
동서가 난임으로 고생하고 있어서 어머님이 저렇게 기뻐하시는 게 눈치 보일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손주 해가면서 귀하게 대해주시는 어머님한테 너무 감사했죠. 저도 뭔가 제대로 된 며느리처럼 사랑받는 느낌이었고요. 그런데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것도 같이 있는 법 아니겠어요? 제가 아이를 가진 소식을 전한 그날부터 동서의 괴롭힘은 완전히 끝나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에 대한 괴롭힘이 끝났다라고 해야겠네요. 그날부터 동서의 타겟은 제가 아니라 저의 아이가 되었으니까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안 좋다고 할 수 있겠어. 동서도 많이 힘든 거 알고 있는데 내가 너무 속도 없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래도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미안해요? 형님 진짜 저한테 미안하면 그애 지울 수 있어요? 아니, 동서,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정도까지 미안한 건 아닌가 보네요. 난 또, 아니에요. 농담. 뭘 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화를 내고 그런데? 보통 사람이 들으면 식겁할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기한테 미안하면 똑같이 애를 지우고 불임으로 살 수 있느냐니 그런 소리를 엄청 자주 했거든요. 말로는 농담이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동서가 했던 행동들을 꼭 제 애를 지우고 자기랑 똑같은 처지로 만들고 싶은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임신이 안정기로 접어들고 저도 배가 불러오기 시작해서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어쩐 일로 동서가 형님이 임신해서 집안일도 힘들고 여러모로 힘들 테니까 본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수발도 들고 집안일도 도와준다고 선뜻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평소 해왔던 행동이 있으니까 갑자기 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또 무슨 꿍꿍이로 저렇게 착한 척을 하실까 의심이 먼저 됐던 게 사실입니다. 삽목회화 하는 게 좀 쉬운 일이에요. 같은 여자 마음은 여자가 더 잘한다고. 아무래도 제가 옆에서 돌봐드리는 게 아주버님도 편하실 것 같은데. 아주버님은 어떠세요? 아, 저야 재수 씨가 옆에 와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죠. 전 찝찝한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는데 속 좋은 남편은 재수 씨가 도와주시면 자기도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다면서 흔쾌히 허락하더라고요. 저도 뭐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짧게 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한다는데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여자의 촉이란 게 무섭더라고요. 쎄한 느낌이 들면 피하는 게 맞다고 동서는 정말 옆에 딱 붙어서 제 애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임신 중에 피해야 되는 음식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 동서랑 같이 지내면서 알게 됐어요. 형님 더우시죠? 제가 형님 드시라고 디저트 만들어 놨어요. 나와서 좀 드세요. 날이 더운데 감기라도 걸릴까봐 에어컨도 세게 틀지 못하고 방에 얇은 이불을 덮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집안일을 도와주러 온 동서가 디저트라도 먹으라면서 저를 밖으로 부르더라고요. 나가보니 팥빙수에 파인애플에 달고 시원한 걸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저도 정말 그릇 바닥에 보일 정도로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제 걱정과 무색하게 그렇게 동서는 매일같이 식혜, 참외, 알로에 등등 매일같이 다른 음식을 챙겨줬죠. 동서가 그렇게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한 지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한밤중에 배가 너무 아파서 남편 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큰 문제는 아니고 자궁이 살짝 수축되어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산모님은 자궁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꾸준히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음식이랑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시죠? 순간 머릿속에 요즘 동서가 챙겨준 음식들이 떠올라서 요즘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시냐? 그런 음식들은 임산부에게 자칫 해로울 수 있어서 드시면 안 되는 거 모르냐고 말이에요. 동서 때문에 정말 아이를 잃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그 밤에 남편을 끌고 동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이 새벽에 이건 경우가 아니지. 내일 아침에 진정하고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당신 애 잘못될 뻔했어. 그런데도 지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진짜 이대로는 못 참아. 동서한테 꼭 한마디 해야겠. 동서, 나 지금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내가 그동안 먹었던 음식이 하늘같이 산모한테 엄청나게 괴롭고 위험할 수 있는 음식이었다는데 동서 혹시 알고 있었어? 대문을 열고 동서가 제 남편을 보고 웃으면서 다가오다가 옆에 서 있는 절 보더니 확 표정을 굳히더군요. 저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애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저 아직도 그때 동서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요. 고개를 돌려서 제 얼굴을 보고 정말 픽 하고 웃더니 다시 제 남편을 보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울상을 짓더군요.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연기를 하는 동서를 보는데 소름이 끼칠 지경이었습니다. 형님, 뭔가 크게 오해하신 것 같아요. 아주버님, 전 정말 형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건데, 아무래도 전부터 형님이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 건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모함을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마음 먹고 형님 아이를 해치려고 작정이라도 했단 말씀이세요? 그럼 무서운 말씀 마세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데 뭐라고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도 자신이 오해한 것 같다면서 가족끼리 이렇게 싸워봤자 뭐하냐고 더 이상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 돌아가자고. 저도 거기서 뭔가를 더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돌아왔어요. 그 뒤로 동서는 정말 매일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임산부한테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서 뭔가를 챙겨주는 일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찝찝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건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걸 뱃속에 있는 튼튼이가 미리 경고해 준 건 아닐까 싶습니다. 형님, 날씨 좋은데 저희 유 앞에 공원에 산책이라도 다녀올까요? 남편 오고 나면 셋이서 나가거나 하면 안 될까? 내가 지금 몸이 무거워서 걸어 다니기도 영 힘들고 해서. 남편이 급한 출장이 생겨서 1박 2일 정도 집을 비운다고 해서 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찾아온 동서는 갑자기 날씨도 좋은데 집 앞 산책을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몸도 무겁고 괜히 동서랑 둘이 나가기도 마음이 좀 그래서 애둘러 거절했습니다. 형님, 임산부들이 왜 만삭 때 남편한테 이혼당하는 줄 알아서요? 배는 산만큼 불렀지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있고 누워있기만 하지 살은 계속 뒤룩뒤룩 찌지. 형님 같으면 그런 마누라 예쁘다고 옆에 끼고 있고 싶겠어요? 저희 아주버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나가서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동서 말을 듣고 나니까 또 그런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만삭에 가까워지면서 살이 많이 찌기도 했고 배가 무거워지니까 남편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원해졌는데 같은 임산부 모임에서 이때 남편이 성매매를 한다거나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괜히 마음이 좀 그런 거예요. 몸도 무거워서 정말 나가기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기라는 심정으로 동서를 따라 밖으로 나섰죠. 정말 가볍게 산책을 하자는 동서의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코앞에 있는 공원으로 나가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공원에는 사람도 없고 한적하더라고요. 동서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나 배도 무겁고 발도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저 앞 벤치에서 좀만 앉았다 가자. 형님, 제가 저쪽에 사람 없고 한적한 곳 알아요.
쉬실 거면 그쪽 가서 쉬시는 게 어때요? 뭐 얼마나 좋은 공원이라고 굳이 한적한 곳까지 찾아 들어가서 쉬어야 되나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하도 동서가 팔을 잡아 끌고 저쪽에 가서 쉬자며 성화를 부리는 통에 질질 끌려가듯 갔습니다. 동서를 따라서 공원 안의 공중 화장실을 지나고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새 저희 주변엔 사람은커녕 개미 한 마리도 없을 정도로 한적하고 인적 드문 공간이 펼쳐졌어요. 이쪽이 좋겠다는 동서는 챙겨온 돗자리를 펼치고 저에게 편하게 앉으라고 먼저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공원에 사람이 정말 없네. 그렇지 않아? 그러게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르겠네요. 동서 갑자기 무섭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인적 드문 공간에 남겨진 동서와 저. 그렇게 둘만 남겨지자 동서는 정말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더군요.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차가워진 동서의 표정을 보고 저는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어요. 그렇지만 손을 꼭 잡고 있는 동서와 무거운 배 때문에 옴짝달싹 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 줄 알아요? 주제도 모르고 나대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바로 너 같은 사람이야. 주제도 모르고 그 자리를 꿰찼으면 굴러다니는 낙엽처럼 얌전히 찌그러져 있어야지. 애까지 뵐 생각을 하네? 넌 네가 애라도 뵈면 정말 뭐가 될 줄 알았던 거야? 너 같은 년은 이 애를 가질 자격이 없어. 이 애가 내 애였어야 했는데. 그리고 동서는 제 손을 뿌리치더니 일어나서 앉아있는 제 배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통증이 밀려왔어요. 저는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뒹굴었죠. 숨을 헐떡거리는 저를 정말 싸늘한 표정으로 동서가 내려다보던 게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도 생각나서 소름 끼치네요. 그렇게 누워있는데 저 멀리서 흐릿하게 사람의 형체가 보이더라고요.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남자였는데 저 사람한테라도 도움을 청해야겠다 싶어서 나오지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서 남자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그 남자는 저 멀리서 멈칫하더니 저에게 뛰어오더라고요. 동서는 무슨 생각인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살았다, 다행이다 하는데 제게 달려온 남자는 저에게 도움의 손길 대신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아픔은 둘째치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동서와 한패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주먹질과 발길질을 온전히 저 혼자 견디고 있을 때였죠. 그 와중에 아이라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몸을 엎드려 배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 저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초인적인 힘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발길질을 날리고 있는 남자를 몸통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무거운 배를 안고 냅다 뛰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는 도망가자를 빨리 잡아. 그렇게 정신없이 한참을 뛰었을 때 눈앞에 아까 지나왔던 공중 화장실 건물이 보여 그 안에 우선 급히 숨어들었습니다. 코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게 느껴졌죠. 배도 여전히 아팠고요. 그러나 놀란 마음에 당시엔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혹시나 쫓아올까 싶어서 빼꼼 고개를 내밀어 바깥을 보는데 그때 제가 본 게 뭐였는 줄 아나요?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동서와 제 남편이었습니다. 처음에 발견한 건 남편의 차였어요. 공중 화장실 근처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있더군요. 시동도 켜져 있었고요. 번호판을 보니 남편이 차였어요. 출장을 간다고 했었던 남편의 차가 왜 이곳 공원에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우선 동서와 그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했으니까요. 저 멀리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밖을 바라다 보는데 동서 옆에 모자와 마스크를 벗고 서 있던 건 바로 제 남편이었습니다.
이 인형 그새 어디로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대로 밟아놨어야지. 멀리 못 갔을 거야. 내가 반대쪽 다시 찾아볼 테니까 네가 이 근처 좀 찾아봐. 그 정도로 패놨으면 애는 확실하게 떨어졌을 거야. 오빠 애 떨어지면 확실히 그년이랑 이혼하는 거 맞지? 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애 생겼다고 오빠가 그년만 예뻐하는 것 같은 것도 너무 짜증나. 누구랑 누구를 비교해? 난 당연히 너밖에 없지. 내가 너 안 사랑하면 마누라 배까지 밟아놓겠냐? 찾아보고 올게.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남편이 자리를 뜨고 저는 시동이 걸려있는 남편의 차를 타서 경찰서로 무작정 달렸어요. 경찰서 주차장 안에서야 정신이 들어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데 그런 가관이 없더군요. 그동안 남편과 동서의 불륜 정황은 블랙박스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둘은 부부가 따로 없더군요. 이제야 동서가 저를 괴롭힌 모든 이유가 이해가 됐어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시댁에서의 제가 아니라 남편의 애인 자리를 낚아채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단 것도요. 제가 임신을 하고 동서가 집안일을 도와준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왔던 날 동안 남편이 동서를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나갔었는데 저는 눈 뜨고 불륜을 하라고 보내준 꼴이 됐죠.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차 안에서 둘이 사랑을 속삭이고 심지어는 성관계까지 맺었던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빼서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어요. 경찰관들도 다들 놀랐죠. 만삭의 임산부가 피투성이가 돼서 배를 붙잡고 경찰서로 뛰어들어왔으니까요. 남편과 불륜 여인 동서를 폭행죄로 신고하겠다는 말에 경찰관들은 우선 진정부터 하고 병원부터 가는 게 좋겠다며 저를 경찰차로 데리고 응급실로 데려다 줬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다행히 뱃속의 튼튼이는 제 아빠의 그 파렴치한 매질에도 무사히 이겨냈더라고요.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뒤늦게 차가 없어진 걸 남편도 발견한 모양입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미친 듯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받지 않았죠. 병원에서도 보호자분께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되냐며 묻는데 보호자 없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다음날 며칠 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서 안에는 뻔뻔한 두 불륜 남녀가 앉아있더군요. 여보,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야?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했어? 넌 끝까지 나한테 거짓말이니? 내가 네 차 타고 경찰서까지 왔어. 공원에서 두들겨 맞다가 난 출장 다녀왔다고 했잖아. 경찰서에서 대충 상황은 들었어. 내 차가 대체 왜 거기 있는지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님 때문에 눈이 뒤집혀져서 우울증이 더 심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이 메모리 안에 너희 둘이 불륜했던 내용 다 들어있고 너네 둘이 짜고 내 애랑 나 보내려고 했던 거 내가 두 귀로 똑똑히 들었는데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거야? 가족은 누가 가족이야? 날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기는 하니? 니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골로 보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자, 이거 봐주세요. 저 여기 있는 두 사람 폭행죄로 고소할 겁니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를 속이고 저랑 결혼을 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둘이 공모해서 저와 제 아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뻔뻔하게 제 앞에서 본인들의 불륜 관계랑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둘이서 그동안 저를 속였던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경찰서 테이블에 블랙박스 메모리를 내려놨고 그걸 보자마자 놀라서 가로채려고 달려든 남편과 동서를 뜯어말리느라 경찰서 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불륜 사실을 들킨 남편과 동서는 사색이 되어 경찰서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저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선처를 해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또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제 출산일을 정말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무사히 견뎌준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는 게 맞을지,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든 허물을 눈 딱 감고 저 혼자 무덤까지 안고 가는 게 맞을까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서 현명한 해답을 내려주시길 바라면서 사연 보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또래 사연들을 재미있게 들어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 주변 정리를 하고 나니 저도 뭔가 털어놓고 싶어졌어요. 아마도 비슷한 세대를 지난 분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 표현은 좀 서투르기에 아이들 도움을 받아서 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가 하나의 사연으로 완성된다고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신기하고 뿌듯하기도 하고요. 저희 부모님은 6.25 때 엄청 고생을 하시고 생이별을 하셨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다시 만나서 함께 살아오셨는데요. 저는 46년도에 태어난 장녀였고 제 밑으로 줄줄이 딸린 동생들은 엄마만큼 저를 의지했습니다. 누나, 나 너무 배고파.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산에 뭐라도 뜯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남동생들이며 집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며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한편으론 저 역시 무척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던 나이였지만 전쟁 이후에 그런 것들은 사치였던 것 같아요. 주변을 둘러보면 저도 어린 나이로 여기저기 주워들은 게 많다 보니까 당시 참 무섭고 흉흉하다 느꼈었답니다. 특히 우리 외삼촌은 징집도에 가신 이후에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현식이 이놈은 언제나 볼 수 있다냐. 내가 그놈만 생각하면 아주 가슴이 다 뜯겨 나가는 것 같다. 이러고도 목숨을 부지해가지고 내가 숨을 이어가고 있다니. 아유, 불쌍한 내 동생. 어떻게 하나. 밤의 잠결에 맨날 이렇게 눈물을 적시는 엄마며 그걸 괴로워하다 못해 나중엔 화까지 내는 아버지를 보면서 참 답답했었답니다. 아니, 천암만 그리 된 거요? 여기 천암마냥 끌러간 애들이에요. 벌써 주변은 몇인데. 아, 언젠가 돌아오겠지. 우리 사촌 형도 이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있어. 이건 아예 기약도 없다고 하니 내 꼴이 더 힘든 거 아니여? 어린 나이에 제가 들어봐도 아버지의 이런 말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본 기억이 거의 희미한 외삼촌은 당시에 학생이었다고 들었어요. 18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쟁이 나자마자 여기저기 함락되고 밀고 들어오니 나라에선 정말 답이 없었답니다. 많은 민간인들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집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모조리 잡아갔으니까요. 엄마는 동생을 완전히 숨기지도 못한 자신에 대해 가슴을 쳐가며 그리 후회를 하셨습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그 전에 산에 올려보냈어야 됐는데. 아유, 이미 그 전부터 산에 웬 이상한 놈들이 내려왔었고, 뭐가 막 터졌었다고. 그때 옆집 경순이네 할머니도 그 집 애기 데리고 퍼뜩 산으로 도망갔었는데, 진즉 현식이를 도망시켜 있어야 됐는데, 아휴, 내가 미쳤지. 이렇게 엄마의 가슴앓이와 곡소리는 끝이 없이 계속 들려왔고 그 일은 결국 한 장의 종이로 결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엄마는 오래도록 어쩌면 예상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그만 기절해 버리셨답니다. 바로 다름 아닌 외삼촌의 전사통지서였어요. 어린 나이에 끌려간 외삼촌은 제 기억에 정확히 어느 지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학도병들이 많이 싸우고 죽었던 어느 곳에선가 숨을 거두셨더군요. 네 외삼촌이 얼마나 똑똑하고 예쁜 애였는데 여자일 만큼이나 이쁘게 생겨서 어딜 가나 귀여움을 받았던 사람이야.
살아 있었으면, 살아 있었으면, 엄마의 이런 피가 섞인 울음에 아버지는 더 못 견디겠는지 대뜸 자리를 피하셨고, 우리 남매들도 덩달아 억울하고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당시 외가에서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빨리 알 수밖에 없었고, 엄마만이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큰 외삼촌까지 다 비통한 분위기였습니다. 휴전이 되고 난 이래에도 여전히 살기 힘들었던 것은 그 당시를 살아본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도 몇 명 보였지만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죠. 그 쏟아지는 폭격 안에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그리 오래도록 보면서 피난을 다녔지만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뭔가 더 다르더군요. 동네 아줌마들이 수군대는 걸 보면 더 무섭기도 했었고요. 아유, 저기 영철이네는 어찌어찌 돌아오긴 했다만 아주 정신병이 걸린 모양이야. 저 눈 좀 봐줘. 살기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돌잖아. 저 집 할머니는 얼른 아들 어디 요양 보내든지 내보내야지. 전쟁에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대. 아이, 그게 북한군인지 우린지 솔직히 알게 뭐야. 근처 사는 것만으로도 무서워 죽겠어. 이때 간간히 느껴졌던 전쟁의 참상이란 이렇게 잠깐 귀넘어 듣기만 해도 무서웠고, 먹을 것도 없고 다들 쫄쫄 굶던 때고, 인심은 진짜 먹고 퍼주려고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는 외가에 기대어 살고 있었고 완전히 굶기만 하진 않았으나 사는 게 팍팍한 건 비슷했으니까요. 게다가 아빠 역시 헤어진 할머니와 할아버지, 작은 아빠와 고모들도 만나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언제쯤 순자, 순택이, 순옥이를 만나볼 수 있는지 나만 혼자 이렇게 목숨 부지하고 있는 건가? 이런 소리를 하면서 씁쓸해 하시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형제들과 그렇게 생리별을 당한다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나 부모님이 각자의 형제들과의 아픔이 있다 보니 그걸 가까이서 체험하긴 했어요. 나중에 저는 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채 도시로 나가게 됐고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서 70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에는 혼자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봤자 아무런 대책이 없고 어떻게든 가장이건 어디건 소속되어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이 시기에는 전쟁의 기미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나라가 어려운 때이긴 했습니다. 동갑내기였던 우리 둘은 힘을 합쳐서 아주 작은 방을 얻었죠. 남편 역시 저처럼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바로 목공 기술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따라다니며 어디 작은 교회당도 만들어주고 건물 같은 것들을 짓는 것을 도와주면서 살아왔더라고요. 저도 어른들의 소개로 사람 하나는 성실하단 말을 듣고 만나게 됐어요. 나이는 영순이 너하고 동갑이고 이름은 김만식이야. 딸린 형제들이 있기는 한데 집이 엄청 어려운 건 아닌 것 같더라고. 맏며느리감 구한다고 하는데 영순이 너만한 며느리감이 어디 있니? 생활력 강하지. 심성도 곱지. 그러니까 어디 한번 선이라도 봐라. 그렇게 해서 만났던 이 사람은 투박하고 인물은 없지만 그래도 참 선해 보이긴 하더라고요. 둘 다 맞이다 보니까 얘기도 잘 통했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끌지 않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한동안은 입에 풀칠하느라 바빴고 그 집에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려니 정신이 없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홀 시어머니로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도 막 야단스럽거나 고집스럽거나 저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렇게 좁고 불편한 집안에 맨날 얼굴을 딱 붙이고 살다 보니까 전혀 까다롭지도 않으셨답니다. 여자의 몸으로 홀로 남매들을 키워오느라
손과 발이 다 부르트고 입술도 땡땡 부어오르셔서 잘 안 가라앉을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아유, 이거는 애들 주려고 뭔 열매가 있어서 따먹었다가 그때 독이 어떻게 오른 건지 몰라도 계속 이 모양이구나. 아유, 다들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얻어 살게 된 거지. 그러면서도 어머니는 늘 수다분하고 표정 변화도 별로 없고 움직임이 조용하신 분이라 제가 먼저 뭔가 여쭈기 전에는 딱히 말을 많이 꺼내시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늘 저에게 그런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다른 험한 일은 다 자기가 밖에서 해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아니, 그 시대 고생 안 하고 안 힘들었던 사람은 없었을 테지만 말이야. 특히나 아버지가 그렇게 가시고 한동안 어머니는 진짜 정신을 잃으셨었거든. 얘기를 들어보니 결혼 무렵 아버님에 대해서 대강 듣기는 했지만 아주 자세히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6.25 때 전사하셨다, 나중에 통지를 받고 알았다고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진짜 험한 상황이었던 것 같고 어머니가 홀로 버티신 게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얼굴도 알 수 없는 저의 시아버님은 당시 이런 흐름 안에서 어떻게든 처자식을 위해서 버텨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학생이었던 저희 외삼촌도 운 나쁘면 끌려가던 판국이었으니 상황이 쉽진 않았던 거죠. 그때 소집 영장도 없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무조건 징집해 가고 길 가는 민간인들도 잡아가던 때였나 봐.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징집되어 갔는지도 몰라. 어느 날인가부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끌려가는 걸 누가 봤다고도 했었나 봐. 그렇게 해서 어머님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서울의 집에서 계속 기다리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며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폭격이 시작되고 갈수록 열세가 이어지다니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 길로 나와 명철이 명의를 데리고 피난길을 떠나신 거야. 옆집 할머니와 함께 말이야. 그나마 내가 제일 컸고 그 다음이 명의가 3살 배기였고 명철이는 100일 잔치를 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머니 등에 업혀가게 됐던 거지. 피난길을 쫓아가던 길은 저도 눈에 선하긴 해요. 저 역시 장녀였고 이렇게 어린 동생들이 엄마와 아버지 손에 붙들려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골에 있는 외가까지 정말 정신없이 내려가게 됐고 서로 잃어버릴까 싶어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계속 찾아대던 것도 생각납니다. 헌데 우리 남편은 그 상황에서 아주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 같아요. 당시 아무리 모든 게 험난하고 정상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 무렵 저도 임신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어땠을까 싶더군요. 그 길에서 나는 우리 사촌 형을 따라다니고 있었거든. 나는 5살이었고 형은 14살이었어. 아무래도 어머니는 사촌이 있으니까 안심을 하셨던 것 같고 갓난쟁이인 명철이도 등에 업은 데다가 3살 명희까지 손에 잡고 챙기고 짐도 들고 있으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런데 그만 어느 길 어귀에서 나와 어머니는 갈라지고 만 거야. 어찌 보면 피난길 중 가족을 잃어버리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당시 저도 엄마와 아버지가 내내 무서운 표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멀쩡이들 같이 움직이다가도 찢어지기도 했었으니까요. 저만치 앞서가던 우리 남편과 그 사촌형은 어느새 행렬에서 사라졌고 나중에 다시 찾아서 껴들으려고 보니 아무리 봐도 어머니를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와 형은 계속 딴 길로 새는 듯해서 불안한 거야. 당황한 나머지 나중엔 형이 나한테 엄청 짜증을 내더라고. 그러다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 그때 나도 굶어 죽을 듯 배가 고픈데 형마저 사라지니까 너무 무서웠어.
이 상황을 들으니 남편이 너무 짠하고 안 된 거예요. 놀아준다고 데려갔던 형이 나중에 행렬에서 탈락하게 되고 결국 사촌 동생을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두고 자기는 사라진 거죠. 그때 겨우 5살이었던 애를 놔두고 그렇게 가버리면 어쩌라는 건지. 당시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보이지 않아서 내내 불안해하면서도 앞에 있는 애들이며 사람들 무리를 보며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나 봐요. 이미 짐이며 등에 업힌 애기며 한쪽 손으로 간신히 붙들고 있는 딸까지 다 챙겨야 했으니까요. 중간에 총성도 울리고 다들 기절할 듯 비명을 지르고 가다가 쓰러지는 노인들도 있고 애기들도 있으니 어머니는 그 안에서 간신히 정신을 유지할 수밖에 없으셨다더군요. 이때 어머니는 무슨 계곡을 건너 한참 내려가던 중 비로소 큰아들이 정말로 없어지고 아예 안 보인다는 것을 실감하셨다고 합니다. 어딜 가서 붙잡고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애들 한두 명 잃어버린 집이 어머니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시 이 얘기를 하던 동안 궁금해서 어머니께 여쭤봤더니 눈을 아주 가늘게 찌푸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만식이를 놓고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든지 아유 다들 모른다는 거야. 서로 모든 게 무섭고 날이 서 있을 때니까 아니 남의 집에 잃어버린 것쯤은 신경도 안 쓰더라고. 그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 아니 내가 어떻게 나중에 애들 아빠 얼굴을 보나 생각을 했지. 그때는 그래도 애들 아빠가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나 보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으니까. 그렇게 어머니는 아들을 놓치고 난 뒤 제정신이 아니었나 품에서 울어대는 애기며 배고프다고 징징대는 딸을 먹이고 챙겨야 하니 정말 피가 마르셨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게 안쓰러워서 옆집 할머니가 같이 좀 챙겨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차에 정말 영화에만 나오는 기적 같은 일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된 건 어떤 허름한 기차 안이었어. 어린애가 죽을 것 마냥 기절해 있으니 돌아다니는 사람마다 불쌍하고 뭘 쥐어서 먹여주기도 하고 어떤 아주머니가 데려가서 먹이기도 했었지. 계속 나를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처럼 홀로 떠돌아다니는 애들도 몇몇 있었어. 거의 아사의 수준으로 기진맥진해 있던 남편은 당시 남편을 마주했던 어머니 말로는 아주 처참했다더군요. 글쎄 만식이 이 녀석 완전 그 뭐야 그 저번에 TV에서 본 그거 그 미이라 같은 거 있잖아. 바람을 훅 불면 종이장 마냥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거 말이야. 내가 몇 번이나 물었어. 너 만식이 맞냐고 말이야. 당시 남편은 아이들이 올라타 있는 기차에 떠밀려 같이 탔고 피난길에서 다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희 어머니도 그 기차에 타셨던 것 같아요. 난 앞이 희미해져서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 죽은 건지 산 건지 어린애인데도 의식이 없을 때였지. 그리고 이전에도 한 번 죽을 뻔했기에 더 넋이 나가 있었어. 이 말은 남편이 기차에 올라타고 얼마 안 되어 벌어진 일 때문이에요. 그때 어린애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자기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랐나 봐요. 갑작스럽게 웬 아주머니가 뛰어오시더니 등에 맨 배낭을 찢어질 듯 때려대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불 붙었잖아 불 얼른 꺼 얼른. 막 이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끝도 없이 쳐대며 겨우 불씨를 꺼뜨렸다고 하더군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불이 붙은 상태였고 그때에도 그 아주머니가 빠르게 발견하지 않았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을 잠재우고도 힘이 없었던 남편은
주저앉아서 멀뚱히 있는 그 사이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때 어머니는 본인이 헛것을 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 아니, 왜냐면 믿고 싶지 않았지만 애들 아빠도 그렇게 사라져서 오지 않았고 다들 죽었을 거라는 말만 하더라고. 그러다 큰아들까지 잃어버렸는데 이때도 다들 당연히 죽었을 거다 그러는 거야. 그때 정말 길에서 죽은 노인들이며 애들도 많았거든. 순식간에 남편과 아들을 잃은 셈이 됐고 얼마나 서럽고 억울하든지. 차마 믿을 수가 없어서 입을 떼지도 않았고 본인 아들 만식일지 혹은 아닐지 몰라서 한참을 바라보기만 하셨대요. 그러다가 찬찬히 가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물어보셨다더군요. 너 만식이냐? 만식이 맞아? 만식아, 예, 너 만식이 맞냐? 당시 종이장 같은 몸으로 눈은 완전히 풀려버린 채 겨우 껌뻑껌뻑 거려가면서 어머니와 시선을 맞췄던 남편. 눈앞에 불이 꺼지는 듯 켜지는 듯 그렇게 한참을 응시했다고 합니다. 남편 역시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해요. 혼자 이탈되어 버린 그 피난길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웠겠어요.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누군가가 도움을 겨우겨우 주었고 그 덕에 목숨을 이어가며 거기까지 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립고 보고 싶고 간절했던 엄마를 눈으로 마주한 거고요. 그렇게 남편도 정말 어찌나 가련한지 그 어린애가 그간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앞에 엄마를 두고도 믿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를 만날 거라는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굶어 죽을 뻔하다가 발로 걷어채인 적도 있고 그 기차도 내가 무슨 정신으로 올랐는지 몰랐으니까. 어머니가 몇 번이나 이름을 부르셨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때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 결국 어머니는 잔뜩 꺼진 눈으로 힘없이 자신을 바라보는 이야기가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아셨고 그때 부서질 것 같은 그 작은 몸을 끌어안고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 흐느끼셨다고 해요. 모양새는 너무 처참했지만 숨이 붙어 있는 것으로 얼마나 감사하든지 모르겠다. 일단은 살았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어머니는 그때 상황이 당장 몇 초 전에 일어난 것 같은 표정으로 한참 다른 어딘가를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당시 어머니의 나이가 20대 중반을 넘긴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 저도 그쯤 나이에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으니 어머니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겠는 거죠. 저야 직접 아이를 낳아서 손에 안아보고 키우던 와중에 그런 일을 겪진 않았지만 자식이 생긴 이래 내 한 몸처럼 느끼는 건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렵사리 어머니의 곁으로 돌아온 남편은 중간중간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조그만 간식거리로 겨우 연명을 했다더군요. 이후로 서울 집으로 돌아왔고 엉망이 된 곳에서 다시 생활을 시작했나 봐요. 겨우 목숨을 부지해가고 있던 중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맞닥뜨리게 되셨어요. 은연중에 예상은 했었지만 몇 번이나 부인하고 싶었던 사실이었고 남들은 다 아니라고 해도 본인은 굳게 붙들고 있었던 것으로부터요.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 전사 통지서를 받아보게 된 거야. 정확히 어느 전투에서 돌아가신지는 알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때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들을 셀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저희 외삼촌 역시 그랬고 남동생이건 남편이건 간에 가족의 생이별 일에 죽음을 통보받는 건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차마 정신을 놓으실 수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애들이 나만 보고 목을 메고 밥 달라고 울어대는데 거기 가서 지들 아빠 죽었다고
애미가 목 놓고 울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전히 돌아서서 새끼들 먹을 거 찾으러 다니고 나 혼자 속을 달랠 수밖에 없었지. 어머니는 이렇게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 자식들을 다 둘러안고 힘들게 살아가시려는데 그때 슬픔을 채 다 가누기도 전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오고 말았죠. 바로 시댁 식구들로부터 말이에요. 다들 어찌어찌 피난길로 돌아와 근처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전사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었나 봐요. 아이고, 이놈의 명이 짧은 건 다 색시를 잘못 얻어서야. 안 그랬으면 징집 안 되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아이고, 우리 아들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고, 아이고. 마음은 이해하지만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면서 시댁 어른들이 어머니를 못 살게 구셨나 봐요.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온갖 구박과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끝끝내 버텨내셨거든요. 본인이 너무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어서인지 자기는 절대 며느리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셨대요. 만식의 할머니가 보통 성질이 아니셨다. 전쟁 후에 별 난리가 다 터졌고 먹을 것도 없어서 살아남은 사람도 죽어가는 판국이었거든. 그런데도 그렇게 매섭게 야단을 치는 거야. 먹거리 구해오고, 시부모님도 챙기고 말이야. 며느리가 나 하나뿐이 아니었는데 맏며느리라고. 그리고 유일하게 아들이 죽었다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 이때 어머니가 당하셨던 얘기는 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속상하고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런 수모를 당하셨던 걸까요? 틈만 나면 시할머님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미워 죽겠다면서 꼬챙이로 갖고 때려대고 괴롭혔었나 봐요. 아들이 이름 모를 전쟁터에서 숨을 거둔 것에 그것에 대한 분풀이를 죄 없는 며느리에게 했던 거죠. 아직도 그때 생각만 하면 꿈을 꿔 내가. 전쟁도 무서웠지만 시어머니도 무섭고 시누이들도 무서웠다. 그들 눈에는 내가 전쟁 원수보다 미웠던 것 같아.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시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였어요. 호된 병에 걸리셔서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시 고모님들도 3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휴전되고 얼마 안 되어 또 병에 걸려서 죽었고요. 정말 험난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머니는 아버님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더군요. 어머니, 이 사람이 있는 데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어머니였다면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시집살이를 했다면 죽은 남편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안 그러셨어요, 어머니? 이 말을 했더니 어머니 눈이 잠깐 커지시더니 이내 웃으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처음엔 그랬다. 당신이 그리워 죽겠는데 이제는 시집살이 하느라 죽겠다고 속으로 넋두리를 했었지. 그런데 너희 시아버지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저 시집살이가 그때만 있던 게 아니야. 결혼했을 무렵에도 아주 심했었거든.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정말 따뜻했다. 날 엄청 아껴줬어. 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니 정말 흑백 사진 2장만 본 게 전부인 아버님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우리 남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내에게 아주 다정하고 따뜻한 부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식구들이 자기 색시한테 모질게 굴더라도 그렇게 감싸주고 잘 해주셨다고 하더군요. 특히 이 얘기는 저도 정말 듣다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한 번은 만식이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말이야. 정말 죽도록 친정 가고 싶은 거다. 그때 엉엉 울었어.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애처럼 울어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라서 알면서도 그때 눈물이 나오니까 그냥 주르륵 흐르더라고. 그랬더니 니네 아버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니? 당시에는 친정으로 대뜸 시집간 딸이 간다든지 아니 시댁 자체에서 그렇게 순순히 보내주는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아버님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울어대니 대뜸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갑시다. 내 등이 업혀요. 내가 데려다 줄게. 만식이는 어머니께 잠깐 맡기고 다녀옵시다. 얼른요. 세상에 이 말을 들은 시할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어이구, 저 이 연병할 거. 부직갱이로 아침 저녁으로 참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디서 겁도 없이 그런 복 나갈 소리를 짓거려? 이리 와봐라. 어디 얼마나 맞아야 제정신으로 돌아올 거냐? 이렇게 호랑이 마냥 으르렁거리면서 성을 내는데도 아버님은 아랑곳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 갔다 금방 올게요. 얼른 다녀올 테니까 만식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어머니. 그러면서 어머니 손을 잡아 끌고 대뜸 나오셨고 아들을 낳고 몸이 성치 않은 아내가 걱정이 되었던 아버님은 그대로 업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몸이 아프기도 하고 빼짝 말라서 젓가락 같은 몸이긴 했어. 그렇다고 해도 몇 시간을 업혀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지. 그런데도 네 아버님이 중간에 내려주질 않았다. 바위에 앉아서 쉴 때에도 나를 업고 있었다니까. 정말 듣는 내내 코끝이 찡해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렇게 결국 어머니 친정집까지 반나절이 넘도록 업고 가서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친정 식구들도 깜짝 놀라고 거기서 밥이며 이것저것 얻어드시고 다시 나오셨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하실 때 어머니 눈에 절로 꽃이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때 꿈도 가끔씩 꿔. 어쩌면 니네 아버님이 자기 먼저 가고 내가 외로울까 봐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그런 꿈 같은 추억을 만들어준 걸까. 다시 시댁으로 오는 길에 피어있던 꽃이 어찌나 이쁘든지 그때 그 향내가 생각날 것 같기도 하다. 글쎄 내가 그걸 예쁘다고 했더니 그걸 또 하나 뜯어가지고 내 귀에 꽂아줬지 뭐냐. 그런데 그게 독이 있었던지 며칠을 귀가 파랬었어. 그렇게 아버님은 끊어질 것 같은 허리를 하고도 아내를 업고 종일토록 걷고 걸어서 처가를 오셨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때 기억이 너무 소중해서인지 이후로 혹한 시집살이를 또 겪으면서도 참고 또 참으셨다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네 아버님이 그립고 그립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마는 같이 나란히 묻히는 것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헌데 그럴 수가 없는 것 같네. 이 부분은 참 씁쓸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당시 참전 이후 전사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보상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는 것보다는 아버님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으셨던 걸 테고요. 그저 어디 북쪽으로 넘어가셨다는 얘기, 그러니 거기서 숨을 거두셨을 거라는 것, 그 정도밖에 정보가 없었으니 시신 찾는 건 도통 불가능한 말이었고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아버님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건 거의 저 무렵 때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이후로도 가끔 얘기가 나오면 몇 번씩 화제가 될 때는 있었지만요. 그렇지만 본인이 얼마나 살겠냐고 아주 씁쓸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반전이라면 반전이 사실에 있는데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제 40이 다 돼가고 어머니께서는 무려 90대 중반이 되도록 사셨답니다.
남편은 언제나 매번 입버릇처럼 저에게 본인 어머니를 부탁했었죠.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우리 어머니만 잘 모셔주었으면 좋겠어. 당신도 알잖아. 나와 어머니 사이가 얼마나 애틋한지. 어머니 때문에 혹시 힘든 게 있다면 나한테 말해.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어찌 보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같은 이상한 말이지만 이렇게 굳이 말을 하면서 꽤나 애달픈 마음을 전해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이 잠깐 집을 비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바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서 해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에는 건설 기술자들이 해외로 빠지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처자식도 딸려 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있으니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 이런 작업이 있는 것 같아. 주변 사람들 보니까 고민하지 않고 갈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난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때 우리 아들은 3살 정도였고 저는 간단히 일을 하면서 살림을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충분히 돈을 벌어올 수 있다고 해외 파견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결심이 이미 굳어진 것 같았고 그 와중에 도련님까지 데리고 갈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이미 당신은 결정한 것 같은데 뭘 어쩌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저랑 애랑 어머니는 이렇게 그냥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남편은 2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건설 일에 집중했고 정말 남편 말처럼 이전보다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기는 했죠. 이후 시간이 좀 지나서 남편은 아주 작은 토지를 싼 값에 샀고 거기에 자그마한 2층 집을 짓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어머니 모시고 애들이랑 같이 살면 될 것 같아. 2층을 애들 방으로 올렸고 아래층에서는 우리 방과 어머니 방, 그리고 여분 방을 또 쓰면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남편은 일일이 다 구조를 짰어요. 처음에 저에게 결혼할 때에 약속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니 실제로 그 상황을 다 이루어가는 것 같아서 좀 놀랍긴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만 잘 모셔준다면 난 정말 여한이 없어. 지금은 이렇게 작은 집이지만 내가 꼭 당신이 편해질 수 있는 곳으로 환경을 만들 거야. 제발 나를 믿어줘. 사실 이 말은 제 딸이 한창 큰 뒤에 제가 별 생각 없이 얘기해 줬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딸은 퍼뜩 화를 내지 뭐예요? 뭐야? 아빠, 할머니 모셔줄 여자가 필요해서 엄마랑 결혼한 거야? 엄마 때나 그렇지. 이제 그건 진짜 마지막 세대야. 누가 날 키워주지도 않는 남의 집 부모님 모신다고 청춘을 바쳐?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아니, 그러느니 결혼 안 해. 할머니가 좋은 분이시긴 하지만 증조 할머니처럼 그렇게 독살 맞은 시어머니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말을 해대는 딸의 말도 틀린 것 같진 않아요. 저도 그 당시 흐름치고는 약간 당황했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실제로 집을 점점 넓혀가면서 새로 지었고 아래층들에는 세를 줘가면서 부수익까지 얻게 되었어요. 말마따나 남편이 밖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온 덕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게 되었답니다. 하여간 저는 남편의 저런 막무가내 요구와 딸의 염려와는 전혀 달리 어머니와는 무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었어요. 앞서도 말했지만 전혀 까탈스러운 분이 아니었고 그 시대 분들 치고 꽤 바른 말씀을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제가 외려 귀찮게 할 때가 많았어요. 엄연히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예, 나는 애미 너랑 굳이 너무 가까이 지낼 생각도 그렇다고 너무 냉정하게 지낼 생각도 없단다. 너는 니네 집 어른들한테 잘하면 된다. 나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한 집같이 사는데 숟가락 더 늘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살림도 되게 꼼꼼하시고 음식도 맛깔나게 잘하시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빚은 만두며 만둣국이며 나물 같은 것들을 정말 좋아하고 잘 먹었어요. 수육도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음식 솜씨가 참 좋으셨답니다. 그러니 따라서 배워보고 싶기도 했는데 저는 도통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머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조르게 됐죠. 남들이 보면 꽤 이상한 고부관계가 될 정도로요. 너도 잘하던데. 아유, 굳이 내가 한 게 뭐가 맛있다고 그러냐. 나도 나이 들어서 다 시어 빠진 것만 하고 맛도 없을 텐데. 아직 먹을 만한가 보다. 나야 기분 좋지. 이러시면서 알았으니 사다 놓기만 하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런 부탁도 제가 어머니를 편하게 느끼니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 말도 꽤 의외였고요. 나는 시집살이를 아무리 독하게 했다 쳐도 어른들을 모시고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은 없다. 아니, 자그만치 벌써 애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신세를 지니 그저 네가 대단하고 미안할 뿐이지. 만식이 성화에 지금껏 나를 데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참 미안해.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어머니의 여동생, 저에게 시이모님의 경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무려 9살 아래인데도 치매 판정을 받으셔서 결국 가족들 곁을 떠나 요양원으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정정하시긴 했지만 그 얘기를 들으신 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지셨나 봐요. 이때는 어머니도 90세였고 그 여동생이신 시이모님도 81세의 나이였으니 치매 판정이 와도 전혀 이상한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더 일찍 찾아오셨고 70세가 되지 못한 상태로 일찍 세상을 뜨셨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시는 편이긴 했어요. 헌데 아무래도 90세를 넘기시니 치매 같은 질병은 아니어도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끼셨나 봐요. 말수도 점점 줄어드시기도 하고 몸 움직임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드셨어요. 이쯤 되니 남편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나 봐요. 어머니가 진짜 장수하셨지. 그런데 요즘 저렇게 몸이 나약해지는 걸 보면 갈 때가 되신 게 아닌가 싶고, 나도 참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말이야. 당연히 그런 나이신데도 새삼 참 속상하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아예 틀린 말도 아니겠지만 굳이 남의 생각 신경 쓸 게 뭐가 있냐고 했어요. 그저 어머니와 보낸 하루하루의 시간에 집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조차 유독 어머니가 정말 가실 때가 되었나 싶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애들 아빠가 그 사람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돌아가신 아버님 얘기를 새삼스럽게 이때 꺼내시는 거예요. 그간 살아오며 중간중간 말씀하실 때도 있었지만 아주 신혼 때 자세히 말해주신 것 외에 어머니가 먼저 얘기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무슨 화제가 나와서 저나 딸내미가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갑작스럽게 하시니까 드디어 가실 때가 되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도 가실 때에 그렇게 돌아가신 외삼촌 얘기를 새삼스럽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단순히 아버님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바람이 있으시더라고요. 애들 아빠, 애들 아빠랑 같이 묻히고 싶구나. 가평 땅에 같이 살던 그 동네에. 남편 말로는 잠깐 그 동네에 사셨던 적이 있었다는데 유독 그 동네 생각이 나시는지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썩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보니 이상하게 그 근래 자꾸 같은 말씀을 하시는 어머니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런 바람이 있으실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도 도통 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도 나이가 70이었고 세상 변화도 자식들이 알려줘야 겨우 알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몸이 많이 아프신 건지 이제 걸어서 움직이질 못하시고 부축을 해드려야 하고 누워서 생활하시는 날이 길어지신 어머니를 보니 저도 슬슬 노년의 삶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더군요. 비교적 몸이 튼튼한 편이긴 하지만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저 역시 80살, 90살의 삶을 살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갈 날을 앞두고 저렇게 막연하게나마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적어도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때의 심정이 과연 어떤 것일까?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막 자주 습관처럼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의 뇌리 안에 남아있긴 했었습니다. 좀 생각을 하던 중에 결국 아들과 딸에게 말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 말인데 정 같지 않게 유독 할아버지를 찾으시더라. 가실 때가 된 것 같아. 아, 그런데 할아버지랑 같이 묻히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할머니 이제 말도 정확치 않고 웅얼거리시는데 그 말을 하실 때마다 참 서글프더라고. 거의 하소연하듯 털어놓았는데 초반에는 애들 다 제 말 듣고 비슷한 반응이긴 했어요. 그래도 별 수 없지 않냐, 가실 때가 되기는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말이에요. 저도 동의를 하고 있다가 불현듯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곧장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기 그 뭐냐, 너무 옛날 기록이라서 이런 거 찾기 힘들려나? 아, 왜 우리나라에 전쟁 기념관 같은 것들도 있잖아. 니네 어릴 때 소풍으로도 많이 가봤고 말이야. 그런 데나 나라 기념관 같은 곳에 뭐 좀 찾아볼 방법이 없나?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아들도 당황스러웠는지 가만히 있고 딸이 겨우 입을 열더라고요. 아, 엄마, 근데 그럴 수 있으면 진작 찾지 않았겠어? 할아버지가 뭐 중간에 실종되신 건 아니고 전사했다고 연락도 왔었다며. 그럼 어렵지 않나? 이 이상 우리 셋 다 정말 아무것도 가늠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제가 끝났는데요. 며칠 지나서 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집단에도 이게 못내 걸렸었던지 아니면 제가 말한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엄마, 내가 한번 알아봤는데 여기저기 기관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정보를 알아둘 수가 있더라고. 그 뭐지? 재적 등본부터 해서 전사통지서랑 관련된 것도 있고 말이야. 나도 가끔 전에 뉴스를 보긴 했는데 간혹 전사자 유해 찾는 경우도 있나 봐. 엄마 말 듣고 검색해보니까 어디서 발견되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 이 말을 들으니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더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나마 딸이 희망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찾아낼 수 있도록 유전자를 채취해서 정보를 등록해 두기라도 하나 봐.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라도 최대한 해보면 어때? 나도 이거 보면서 좀 후회스럽긴 하더라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진즉 이런 거 해뒀으면 좀 달라졌을까 싶기도 하고. 딸의 말에 무척 깊게 공감이 되기도 하고 저 역시 얼른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안 그래도 바쁜 딸과 아들을 좀 더 귀찮게 했어요. 지금이라도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할 수 있는 건 좀 해달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몇 번은 집에서 컴퓨터로 하려다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화도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나 이래저래 유가족으로서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보다는 애들이 훨씬 더 고생을 많이 했었죠.
얘네들도 자기 자식들 키우고 배우자랑 사느라 하루하루가 바쁜데 말이죠. 그러게 제가 좀 더 젊을 때 진즉 나서서 이런 걸 해결해 볼 걸. 어머니나 애들이나 양쪽에 다 미안하더라고요. 어머니의 병세는 늘 일정했고 계속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둔 다음 이후로도 동향을 좀 알아보긴 했지만 저와 남편은 엄청난 기대는 솔직히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연락 두절된 게 70년이 흘렀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저희의 대처도 그리 오래된 것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가급적 일이 잘 풀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머니가 떠나게 되신다고 해도 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에 우리는 다소 실감이 나지 않는 연락을 받아보게 된 것이에요.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몇 번이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확인을 하면서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고 감격스럽게도 아버님의 시신을 어머니가 생존해 계시는 시기에 찾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시 정확히 아버님이 어디 쪽까지 가셨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 어렴풋이 알고 계셨다던 북쪽이 맞더라고요. 그쪽에서 전투를 벌이던 중에 숨을 거두신 것이 맞았고요. 해외에서는 한국전쟁에서 숨진 시신들을 송환해서 DNA 검사를 했었나 봐요. 거기서 우리나라 군인의 유해를 감식해냈고 이후 모국으로 송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때 발굴과 감식을 위해 검토한 지역이 북쪽이었으니 정말 믿을 수 없게도 우리 아버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연락을 받아보고도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 맞는가 싶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같은 정보를 어머니께 되묻기도 하고 어머니는 한창 작아지고 처진 눈끝으로 눈물을 또르르 흘리셨어요. 상황을 말씀드리니 눈을 그대로 질끈 감으신 상태로 이제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입을 계속 오므렸다 폈다 하시면서 중얼거리실 뿐이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니고 진짜냐? 계속 이 말만 힘겹게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울컥해서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어머니 입장에선 그리워하던 남편이셨겠지만 아들인 우리 남편과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거의 기억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헤어짐을 겪은 이래 70년이나 된 시기에 이렇게 유해송환이 되어지다니 나중에 서방님이며 아가씨에게 연락을 드렸을 때도 다들 실감을 하지 못하셨어요. 아니, 세상에 그게 정말이야. 언니,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 누가 그걸 찾은 거예요? 언니가? 아가씨는 먹먹한 소리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고 저는 제가 아니라 애들이 알아봐 준 거라 말을 했죠. 아유, 얘네들 둘이서 바쁜 와중에 알아봐 준 덕에 이런 결실을 맺었어요, 아가씨. 아무튼 저도 생전에 뵌 적이 없던 아버님을 이렇게라도 뵙게 되는 거네요. 아가씨는 더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끝맺기도 전에 아가씨는 엉엉 통곡을 하면서 거의 10몇 분을 전화를 끊지 못했어요. 너무 어릴 때에 아버지와 헤어진지라 기억은 없고 늘 당연히 아버지 없는 상태로 자라왔었으니까요. 지방에 계신 서방님도 내용을 듣고는 한 걸음 달려오셨고 우리는 그렇게 절차를 거쳐 해당 날에 무사히 유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부터 어머니는 본인이 먼저 가시게 되면 가평 옛날 그 지역에 묻어달라고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싫다고 하셨거든요. 나 혼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다 부질없네. 그래서 자식들끼리 어떻게 해야 하나 가끔 화제만 나올 뿐 다시 흐지부지 되곤 했었어요. 우리 애들 역시 주변을 통해 알아보긴 했지만 진짜로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절차가 성사될 거라는 기대는 많이 하지 않았던 듯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이 시기를 전후로 해서 전사자 송환이 조금씩 일어났었고 행사도 진행이 되고 있었더라고요. 이후에도 뉴스에서 몇 번씩 목격하곤 했으니 그 가족들 역시 우리와 같은 심정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그 흑백 사진 속 아버님은 우리 남편보다는 둘째인 서방님과 좀 더 닮은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요. 정말 젊디 젊은 그 나이에 숨을 거두시면서 어떤 생각이셨을지, 그리고 무려 70년이 지나 그 당시 20대 중반이었던 아내의 곁으로 와서 묻히게 되시다니 참으로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오갔어요. 본인의 큰 손주와 손녀가 50살 가까이 되었다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많은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 행사가 있었던 날 방에 누워 소식을 전해 들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그게 어느덧 몇 년 전이 되었고 그 사이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요. 돌려받게 된 지 몇 달이 안 되어 새벽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님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알려드렸을 때 어머니 눈가에 일순간 찡그리던 주름이 다시 풀어지면서 무척 편하게 자리를 잡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별 말씀도 더 이상 하지 않으셨지만 그것만으로도 어머니가 마음을 놓고 편안함을 느끼시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아마 저만의 감정은 아니었는지 그 모습에 아가씨가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이윽고 어머니의 소원처럼 아버님과 함께 그 가평 땅에 묻히게 되셨고 남편은 종종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곤 해요. 가끔 잊었다가 생각난다는 것처럼 말을 걸어오더군요. 아들인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을 못했어. 아무리 애들이 알아봐줬다지만 당신이 찾으라고 생각이라도 하지 않았다면 애들이 새삼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아버지를 찾아드린 덕분에 어머니 가시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여한이 없나 봐. 다 당신 덕이야. 남편의 이런 말을 들으면 사실상 제가 한 건 거의 없기에 머쓱하기도 하면서 전쟁과 분단, 그리고 생이별, 가족 간의 관계 등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 겪었고 저의 가족들도 그 틈새를 비껴가며 다 체험했었고 세월이 무수히 흘러오는 동안도 여전히 그 자국은 남아 있었어요. 그 시대를 겪고 생이별을 했던 것도 안타깝지만 그렇게 오래도록 남편을 그리워하고 마지막까지 또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보며 잘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이 뒤섞이곤 해요. 아마 저도 적지 않은 나이로 역사의 한 굴레를 크게 겪은 세대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정말 기적이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만남을 가지신 뒤 이제야 진짜 아버님 곁으로 가게 되신 건데요. 그 끝 무렵의 모습이 종종 잊을만 하면 생각이 납니다. 아버님 소식을 전해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누운 채로 미간을 찌푸리며 힘겹게 되물으시고 반복되는 저희 대답에 눈물과 탐성을 내뱉었던 어머니. 유가족의 자격으로 저희가 대신 접하고 전달드렸을 때에 그제서 잔뜩 힘을 준 미간을 풀고 안심하셨던 어머니.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다들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전쟁이건 아니건 어디에나 슬픈 일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만 소중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심심한 소리를 해보자면 저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 본 적은 없어요. 그저 마치 전쟁 속 전우처럼 서로 의지해가면서 살아왔고 어머니 같은 로맨스는 없었네요. 그래서 어머니가 더 안쓰럽고 먹먹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대로 이 사람이 있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가족밖에 모르고 살아와준 내 남편, 이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삶의 마지막 결실을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이 사람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눠가며 마지막을 향해 넘어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나이대 여러분들은 이런 제 마음 많이들 공감하시겠죠?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복 많이 받으시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나날에 행복한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